다들 평안들 하셨죠?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예. 일단은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이크 들리세요? 예, 예. 예, 1시간 반 왔어요, 저도. 예,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안 나와요? 예, 나오나요? 예, 예. 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예. 자,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자, 어저께 시험 발표한 거 알고 계시죠? 예, 2월 8일 시험이에요. 그러면, 예, 오늘 포함해서 며칠 남았어요? 예, 90일 남았습니다. 그죠? 예, 90일이면은 준비하는데 시간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예, 아주 많이, 예, 충분합니다. 많이. 예, 그러니까, 자,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정말 많은 것들 공부할 텐데, 예, 여러분들 그동안 개인적으로 학습하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많이 질문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저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유, 갑자기 들어와갖고 저도 지금 벙벙한데, 예. 자, 낯익은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루 동안에 많은 분량을 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스타트는 뭘로 할 거냐면, 2교시의 첫 번째 영역인 실천론부터 시작해서,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그 다음에 법제론까지 다뤄볼 생각이에요. 예, 빨리빨리 많은 부분들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시험은 정확히 과목이 3개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 사회, 복지, 기초 과목이 있고 이게 과목 이름이에요. 이게 과목 이름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과목 또는 시험에는 이제 교시라고 찍혀서 나올 거예요. 1교시, 사회복지 기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이 있죠. 사회복지 실천이 있고 이게 두 번째 과목이에요. 이게 굉장히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자, 이렇게 어떻게 3개 과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목이에요. 그리고 과목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영역이 있다 그랬죠? 자, 사회복지 기초라고 하는 과목 안에 2가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걸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 있고 또 사회복지 조사론이 있어요. 자, 실천론 안에 뭐가 있나요? 실천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 실천론이 있고 실천 기술론이 있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복지론이 있습니다. 자, 정책과 제도 안에 뭐 있어요? 이 안에 정책론이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행정론, 법제론, 이렇게 3개 영역이 있죠. 자, 우리가 과목으로 알고 계신 분들은 이 영역을 과목으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법상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이걸 과목이라고 정해놨고 이걸 뭐라고? 영역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렇죠. 그럼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정확히는 합격 예정자가 되는 거예요. 합격 뭐라고요? 합격 예정자. 왜냐하면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2월 8일 날 보는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면 합격 예정자가 되고 이 합격 예정자의 서류 심사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학점을 이수하셔서 졸업을 하셨는가를 보고, 그 다음에 작년부터 뭐가 첨부됐나요? 의사 진단서가 첨부됩니다. 의사 진단. 모르셨어요? 예. 진단서의 목적은 뭐죠? 여러분들이 마약을 하셨나? 예. 그렇죠. 또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가? 예. 그 2가지 보는 겁니다. 그 2가지. 예. 조금들 하고 계시죠? 마약 안 하세요? 예. 예. 여러분 최소한 저 한 달의 여유는 두셔야 머리에서 마약이 채취되지 않습니다. 예. 그게 싫으시다면 우리 먼저 그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친구처럼 몸에 있는 털을 다 깎으셔야 돼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합격 예정자가 되면 서류 심사를 거치고 서류 심사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식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합격 예정자는 시험 보면 되는 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서류 심사하셔야 되는데, 난 서류 심사상 결격 사유를 갖고 있다. 마약을 조금 한다. 예, 또는 정신질환, 우리말로 조금 쉽게 미쳤다. 예, 있으신가요? 예, 진짜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해 보다 보면, 예, 나와요. 예, 하다 보면, 예, 이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합격 예정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과락 조건, 두 번째가 총점 조건이죠. 과락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 인행사부터 법제론까지 총 25문제씩 해갖고 25문제 곱하기 총 8영역을 보니까 시험 문제 몇 문제 보는 거예요? 200문제 보는 거예요. 200문제. 200문제 봅니다. 그래서 200문제 중에서 자, 과락이라는 건 뭐냐면 100분율로 따졌었을 때 40% 미만. 그러니까 100분의 40 곱하기 200이니까 몇 개예요? 예. 100분의 40 곱하기 20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과목별 낙방이에요. 과목별 낙방. 그러니까 요게 50문제고 요게 75문제고 요게 75문제거든요. 그렇죠. 더하면은. 그래서 과목별 낙방을 당하면 이제 합격 예정자가 되질 못해요. 근데 그 과목별 낙방 조건이 뭐냐면 과목별로 100분율로 따졌었을 때 40% 미만이 되면 이제 과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의 40 곱하기 50문제가 되죠. 사회복지 기초에서 내가 과락을 당한다 했었을 때. 그럼 몇 문제가 되나요? 20문제가 됩니다. 20문제. 그렇죠. 20문제가 돼요. 자, 여기는요. 실천이라고 하는 게 과목입니다. 이게 과목이면 합쳐서 여기서 과락이 되기 위해서는 30문제 미만을 맞추게 되면 과락돼요. 과락. 자, 총점 조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예. 총점은 200문제를 갖고서 총점을 따지는 거니까 총점은 어떻게 되냐? 100분의 60 이상을 맞아야 돼요. 100분의 60. 그러니까 100분의 60 곱하기 200문제는 몇 개? 120개.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120개 이상만.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잠깐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시험은 영역별로 빵점을 맞아도 합격 예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사론이 너무 어려워서 조사론을 빵점 맞았어요. 다 틀렸습니다. 예, 정말 아름다운 상상이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인행사에서 20개만 맞았어요. 과락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과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빵점을 맞아도 과락되지 않는다. 영역별로 빵점 맞아도. 그러니까 조사론 점수 나쁘고 여기서 어려운 것들 두 번째 과목에서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세 번째 과목에서 정책, 행정, 법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정책론 제가 강의 올려드린 거 봤죠? 예, 그것만 아시면은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25문제 중에 20문제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요 중에서 빵점을 맞아도 과락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자, 총점을 놓고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120점 맞으면 된다는 소리는 뭐냐면 각 영역별로 10개씩 틀려도 어떻게 돼? 10개씩 틀려도. 예, 그래도 120개가 되죠?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총점에 위배되지 않아요. 10개씩이나 틀려도. 25개 중에서 10개를 틀려서 15개만 맞아도 합산했었을 때 얼마? 120점이 되기 때문에 총점에서도 그다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은 합격률이 40%를 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40%를 넘지 못해요. 30% 초반대. 올해 시험이 작년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18회 시험 보시는 건데 17회 시험부터 조금 더 어렵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올해 18회 시험에도 아마 그런 경향이 적용되어질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시험 일정이 좀 뒤로 미뤄졌죠. 예, 그게 그 목포가 아니라
그 경상남도 쪽에 그 강의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원래 18일 날 1월 18일이 시험 예정일이었었는데 그 경상남도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경남에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부산 가서 시험을 보시거든요. 부산 가서 시험을 보셨어요. 지금까지 17년 동안. 예. 예.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 도의원님들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한테도 시험 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 그걸 9월 달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그래서 급하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시험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시험 장소를 구해서 계약하고 뭐 준비할 것들이 많잖아요. 시험이 이렇게 미뤄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시험을 출제할 때는 아세요 혹시? 시험 출제할 때 우리가 시험 보기 정확히 8일 전에 위원들이 모여요. 그 시험 출제위원들이 모여갖고서 합숙을 해요. 8일 동안. 그러니까 시험 보는 날 전까지 딱 8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분들 8일 동안은 밖에 못 나가세요. 못 나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시험 딱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시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직 시험 문제가 출제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2월 한 10일쯤 되면 이분들이 모이실 거고 그때부터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방향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시험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렵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클래스보다 더 열심히 많이 공부한 클래스는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물론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준수를 해주시면 제가 합격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굉장히 널널한데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30% 초반대밖에 되질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안에서. 훌륭하신 답변. 안에서 그래요. 맞아요. 안에서 그래요. 안에서 그래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안에서 그렇다. 머리가 나빠서 어딨지? 머리가 나빠서. 여기 머리가 나빠서 2번. 또 다른 이유. 그렇죠.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렇죠. 그렇죠. 크리스마스 송년회 이 시험이 1월 달에 시험을 봐요. 항상 1월 달에 봐왔어요. 그것도 1월 세 번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18일을 시험 예정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사회복지사들 12월 달 되면은 정신 하나도 없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산 보고를 내야 돼요.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즉 1월 1일 전, 5일 전까지 예산 보고서 만들어서 내야 되고 또 결산도 정리해야 되고 사업 계획도 수립해야 돼요. 그렇죠? 정신 없어요. 거기 이제 덧붙여서 뭐예요? 송년회, 그렇죠? 해야 되죠. 또 신년회 해야 되고 술 먹고 또 기절해야 되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연말 12월 1월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미뤄요. 아이씨 이까짓 거 뭐 기출문제만 풀어보고 가면 된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출문제만 풀 각오를 해요. 하루에 한 과목, 한 영역씩. 그렇죠? 절대 되지 않는 일을 스스로 계획하는 거야, 그렇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을 미룹니다. 미루시면 안 돼요, 절대로. 지금 이 시점, 정확히 90일 남았는데, 이 시점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하시고, 시간을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12월 초부터, 연말부터 시작해서 1월 초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많이 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2월에 시험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은 어떻게? 지금 11월 달에 아주 집중해 주시고 12월 초까지 그리고 연말연시는 조금 누수하게 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월 중반부터 시작해서 2월 달에 확 몰아붙이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케이스예요, 지금. 운이 좋습니다.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시험은 과락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과락 나와요, 안 나와요? 과락이 한 2만 7천 명에서 3만 명 정도 1년에 시험을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락이 안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오면 하나나 두 명 나와요. 과락이 안 나오니까 과락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총점에만 초점을 둬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얘기 무슨 소리냐?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죠? 영역별로 점수를 잔뜩 끌어올릴 수 있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열심히 해서 그거 점수 잔뜩 끌어올리시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려운 영역들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거,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것들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20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17년 동안 이 시험이 진행되면서 200점 만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17년 동안에 그냥 퉁쳐갖고 3만 명씩 시험 봐서 17년이면은 거의 60만 명이 시험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만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점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점이 되면 어떤 상이 있나요? 모르세요? 사회복사 1급 자격증 나오죠? 응. 여기다 금으로 이렇게 태를 해줘요. 금으로. 모르셨어요? 금태를 둘러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상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120점으로 합격하는 사람하고 200점하고 200점 물론 이런 사람은 없지만 합격하는 거하고 자격증은 똑같이 나옵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근두근해하지 마시고 많이 어려운 시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누누이 어느 강의를 가든지 간에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1영역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8번째까지 영역을 제대로만 한번 쭉 훑으시고 이 시험은 뭐냐면 결시율이 굉장히 많아요. 한 4만 명 정도 응시를 했다가 시험장에는 10,000에서 12,000명이 안 가요. 그렇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죠. 그렇죠. 왜 안 가죠?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하면서 자신 있는 영역이 발생해. 그건 이거야. 인행사. 왜? 자, 오늘부터 공부 시작. 프로이트, 그죠? 정신분석이론 시작해요. 아싸, 야, 프로이트, 야, 이까지 거 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갑자기 또 무슨 일이 생겨. 술 먹어야 돼, 또 놀아야 돼. 그렇죠. 한 2, 3일 까먹고 나서, 그래, 또 다시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해? 인행사부터 또 시작해.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또 생겨. 또 뭐해? 또 다시 시작, 또 인행사.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가 10수년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프로이트에 대해서는 기똥차게 잘 알아요. 제일 취약한 게 법제예요, 법제. 법으로 못 가는 거. 여기까지 못 가는 거야. 자, 다시 말씀드리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내지 두 번만 제대로 훑으시면 돼요. 기본기를 쌓고, 그러니까 골격을 제대로 만들고 그 골격에 근거해서 중요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기출되어졌고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위주로 해서 정리하시면 충분히 어떻게 합격하실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달려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집중해 주시고 중간중간 질문 많이 해 주시고 알았죠? 그리고 저를 믿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늘 사회복지 실천론부터 시작할까요? 실천론은 25점 기준으로 했었을 때 23점을 맞아 주셔야 돼요. 이 점수가 여기서 다 나와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실천론은 아주 중요한 전략 영역이에요. 그래서 실천론에 초점을 많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너무 쉬우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정리를 하셔서 실천론에서는 정말 좋은 점수가 나와야 된다 생각하시고, 다음으로 실천 기술론이 2교시 중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 모델들이 자꾸 많이 나와서 이 모델 저 모델이 나오죠.
그 모델들에 대해서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퉁쳐서 말씀드리면, 2교시는 전략적인 시간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혹시나 3교시에서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그것을 2교시에서 상쇄시킨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사회복지 실천론이에요. 자, 사회복지 실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이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 실천. 잘 마시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실천. 자, 우리 정리해 봅시다. 사회복지 실천을 얘기할 때 누가 사회복지 실천하지? 그렇죠. 누구에게 사회복지 실천해? 어디에서 사회복지 실천하지? 무엇을 가지고 사회복지 실천하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 즉 사회복지 실천의 주체인데 사회복지 실천은 반드시 누구만 한다? 사회복지사만 해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도시락을 들고 가서 도시락 배달을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사회복지사의 행위만 뭐다? 사회복지 실천이다. 그래서 실천론 문제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사회복지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느 법? 사회복지사업법. 다시 무슨 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자, 정확히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예요. 몇 조? 11조에서.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자, 사회복지사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지식, 기술, 가치. 다시 한번 시작. 지식, 기술, 가치. 다시 한번 지식, 기술, 가치. 사회복지 실천과 관련되어진 지식과 그 다음에 뭘 갖느냐? 기술을 가져야 되는데 지식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알미라고 생각한다면 기술이라는 것은 뭐죠? 그 알을 통해서 행위로 드러내는, 그렇죠? 테크닉이 그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도 기술은 지식에 기반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기술에 기반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만 그 지식을 갖고 뭐 하는 거죠?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학교 과정 중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다양한 모델들을 이론상으로 공부하죠. 그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갖고 현장에서 행위로 드러내면 그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가치라는 것은 복지사라면 갖춰야 될 좋고 나쁨에 대한 생각인데 여기 잠깐 얘기해봐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고 이 가치하고 이 가치와 대비되는 윤리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100% 나오죠? 가치윤리 문제는 뭐 시험에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옵니다. 여러분, 가치는 뭐고 윤리는 뭐예요? 가치는 좋은 거, 윤리는 나쁜 거? 예?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간단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개인, 사람마다 개인이 갖고 있는 선호예요. 선호라는 건 뭐죠, 여러분? 좋으냐, 나쁘냐 얘기입니다. 나쁘냐, 좋으냐, 나쁘냐. 아주 단순해요. 내가 보기에 노란색이 좋아. 그렇죠. 어떤 사람 보기에는 이 노란색이 싫어. 그렇죠. 나빠. 그럼 뭐가 되는 거지? 그거는 개인의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가치가 어떤 집단 내에서 내가 그 집단의 성원이 돼야 돼요. 집단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가치는 다 틀려도 돼. 즉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이 다 틀려도 되지만 이 가치만큼은 어떻게 네가 갖고 있어야만 우리 집단의 성원이 될 수 있어. 이해가 되나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걸 윤리라고 해. 윤리는 가치가 집단 내에서 어떻게 일반화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윤리라고 해요. 그 윤리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옳으냐, 그르냐. 이해되세요? 윤리는 다시 뭐라고요? 옳으냐, 그르냐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기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옳은 것이 되고, 기준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른 것이 돼버리죠. 이해되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 이 기준이 뭐지?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에요. 윤리강령. 자, 여러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16회 시험에 실천론에서 2문제가 나왔거든요. 한국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그런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윤리강령이. 그 전에는 계속 한 문제씩은 꼭 나오다가 16회 때 2번 나왔습니다. 2개가 나왔어요. 윤리강령 한 부분에서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 우리 교재 보시면 교재 잠깐 볼까요? 101페이지 좀 펴봐요. 이게 윤리강령 전문인데 보이세요 여러분? 102페이지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장담 드리건데 올해 여기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윤리강령은 시간 나실 때마다 보셔야 돼요. 시간 나실 때. 어느 부분이 나옵니다라고 얘기를 못 드리는 게 이제까지 시험을 보면서 계속 다른 부분들을 냈어요. 출제위원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문을 다 실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드린 건데 윤리강령을 꼭 보셔요. 윤리강령을 기준으로 해서 윤리강령을 지키면 옳은 것이 되고 윤리강령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집단 내에서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할 때 그건 뭐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윤리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가치에 기반해서 가치가 뭐를 만들어내는 거야? 윤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가치가. 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당신 복지사야. 복지사라고 한다면은 다른 가치는 사람들하고 다 틀려도 돼. 그런데 이 가치만큼은 꼭 갖고 있어야 돼. 네가 복지사라고 한다면 다른 가치는 다 틀려도 돼. 좋으냐 나쁘냐 다 틀려도 되는데 이 가치만큼은 꼭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바로 사회복지 실천의 이중가치체계라는 거죠. 첫 번째, 인간의 존엄성. 뭐예요 여러분? 네, 인간의 존엄성. 두 번째가 사회적 배분정의야. 다시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배분정의. 시작.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배분정의라고 하는 가치만큼은 다른 건 네가 다 좋으냐 나쁘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만큼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천의 이중가치 체계라고 얘기하고 좀 더 확장되면 이게 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이라든지 학자들이 제시했던 모든 그 윤리적인 기반, 윤리적인 이론체계의 기반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 당신은 다른 거 필요 없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존엄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야. 사회복지사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요새 그 고씨 나오죠. 고씨. 그 재판 받으시고 계신 그 남편을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화끈하신 분이야. 예. 근데 내가 진짜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것 좀 해결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복지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도와줘야 돼. 이런 나쁜 X 같은 M 이러면서 욕하고 내보내는 게 아니고 단 하나. 걔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저 우리 요양원 요새 많이들 운영하시잖아요. 그 요양원에 가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이제 치맥이 아니고 치매야. 그래서 응아를 했어. 응아를 해서 막 벽에다 발로 척척 바르고 막. 요새는 똥개들도 똥을 안 먹어요. 근데 요양원에 가서 보면 할머니들이 진짜 자기 변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그걸 놓고서 저거 사람 아니야. 저거 도울 필요 없어.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를 존엄한 존재로 여겨야 되는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두 번째가 사회적 배분정의야. 사회적 배분정의라는 것은
뭐가 정의스럽냐인데 나누는 게 정의스럽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부자의 것을 가난한 자한테, 빈자한테 나눠주는 게 이게 정의로운 거야. 우리 시장 체계 내에서는 어떻죠, 여러분? 내가 이걸 갖기 위해선 이것에 상응하는 어떤 가치만큼을 줘야, 내가 이걸 갖기 위해선 이것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난 이거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사회복지는 뭘 얘기하냐면 너 부자냐? 부자는 무조건 어때? 가난한 사람? 이게 정의스럽다고 보는 거야, 우리는. 우리는 아주 당당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부자들 너네 갖고 있는 것 좀 내놔. 후원 좀 해. 이해되죠? 이게 정책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너 부자, 너 세금 좀 내. 세금 좀 내. 너 돈 많이 벌잖아. 소득세 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안 내? 안 내면 안 돼. 우린 그걸 정의스럽다고 어떻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배분 정의를 사회복지 실천의 이중가치책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시험에 올해 나올 게 뭐냐면, 그렇다면 법적으로 이 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국가에서 인정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명칭이 붙어 있는 자격증은 몇 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잘 보세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 법도 더럽게 길죠. 그렇죠. 원래 정신보건법이었었는데 법이 폐지되고 이 법으로 대체가 됐어요. 이 법에서 뭐가 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자, 세 번째가 학교사회복지사. 네 번째가 의료사회복지사. 작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되면서 이전에는 두 개만 사회복지사 명칭이 붙어있는 국가자격증이었었는데 작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되면서 얘가 들어왔어요. 자, 시험에 오지선다형 내기 기똥차게 좋겠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다음 중 국가자격증으로서 사회복지사는 해놓고 무슨 뭐 노인복지사, 뭐 케어복지사 이런 걸 예문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그거는 국가자격증이다 아니다. 사회복지사 명칭 들어가 있는 국가자격증은 총 몇 개? 4개.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게 현재 학교사회복지사하고 의료사회복지사는 관련된 시행령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제 실제로 적용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작될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돼? 얘네들도 사회복지사야. 이해되시죠? 시험에 나올 때는 얘네들도 사회복지사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게 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 증진 및 또 해야 되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격증이 나오는데 시험에 나왔던 거 얘는 몇 급까지 있어? 1급, 2급까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의 공통점 뭐지? 반드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렇죠. 1년의 수련을 거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1급 얘네들 시험에 나올 때 1급 자격증을 갖고 있은 상태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거쳐야만 얘네들을 딸 수 있고 얘네들은 관련된 규정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어요. 급수가 없단 말이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는 정신질환자 그 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나요? 예, 1급과 2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케이? 정리돼 있죠? 자, 사회복지사에 관한 얘기가 시험에 나올 텐데 나오는 얘기는 이게 다다. 이게 다다. 어렵지 않죠? 머릿속에 꼭 기억해야 될 거예요. 사회복지사의 종류 4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식, 기술, 가치, 어느 법에 근거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 가치와 윤리에 대한 구분은 좀 이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볼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사회복지 실천하느냐 이거야. 자, 우리 그걸 이제 보통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써요. 클라이언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각 교과 과정마다 대상자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다양하죠. 그렇죠. 근데 실천론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땐 100%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를 세분화시켜 보는 거야. 자, 어떻게 구분되냐면 4개로 구분되어지는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 그 다음에 집단이 등장해요. 여러분?
집단. 죄송합니다. 집단이 아니고 가족부터 등장.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걸 우리가 임의적으로 구분한 것이 아니고 1929년에 몇 년도에 밀포드 회의라는 게 열렸어요. 미국에서 밀포드 컨퍼런스라고 하는 게 열려갖고 여기서 어떻게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어떻게 개인, 집단, 지역사회로 나눴어. 그런데 우리 교과서 편제가 여기에 가족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은 4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시작.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다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자, 실천 기술론 가서 공부하실 때 우리가 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실천을 케이스 워크, 즉 개별 사회 사업이라 그러죠. 개별 사회 사업. 이거 개별 사회. 그러니까 개별 사회 사업이라는 것은 실천의 대상을 개인으로 본다는 소리야. 됐죠?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 치료라는 걸 하죠. Family Therapy. 가족 치료라는 걸 합니다. 실천 기술론에 가족 치료 모델들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보엔의 다세대 전수 모델, 사티어의 경험주의 모델, 미누친의 구조주의 가족 치료 모델, 그렇죠.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 모델,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 그렇죠. 그 다음에 요새 시험에 자꾸 나오는 게 이야기 치료 모델까지 해서 총 5개? 6개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가족 치료 모델을. 이해되나요? 됐죠? 자,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그룹 워크. 그래서 집단 사회사업. 다시 뭐라고요? 집단 사회사업.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사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Local Community Organization. 얘는 지역사회 사회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Organization.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조직화 사업. 이 조직화에 관한 얘기를 오늘 실천론 때 배울 거예요. 이게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개입해서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한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실천론의 시험 문제 나올 땐 클라이언트인데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로 구분되어진다. 자, 얘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시험에 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들을 묻는 문제가 잘 나오고, 그렇죠. 나머지는 가족, 집단과, 그러니까 개인 대상으로 한 기술, 가족 대상, 집단 기술이 개인 대상 기술들은 실천론에서도 가끔 한 문제씩 나오고, 이 세 개는 실천 기술론에서 와장창 나오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실천 모델과 방법론에 관한 건 이제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실천론에서는 요 기술들에 대한 얘기,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실천 기술들, 직면 기술, 해석 기술, 명료화 기술, 재명명 기술, 이런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실천론과 실천 기술론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돼요.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하느냐? 이걸 사회복지 실천 뭐라고 한다? 현장. 자, 현장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반드시. 왜?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는 장소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을 1차 현장이냐, 2차 현장이냐, 이거 중요하죠. 1차 현장이 뭐죠? 네? 1차 현장. 1차 현장, 2차 현장. 1차 현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현장에, 즉 사회복지기관 또는 조직의 설립 목적 자체가 오직 복지만 하려고 만든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복지하기 위한 목적, 목표로 만들어진 현장이 1차 현장이야. 복지관. 그렇죠? 그거 1차 현장이라고 해요. 복지관. 상담소. 요양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우리 사회복지법제론에서 다루는 다양한 시설 종류들이 있죠. 걔네들이 시험 문제 다 나와요. 법제론에서 각 법마다 사회복지시설들의 종류가 등장을 하는데 걔네들을 엮어서 어떻게 실천론에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현장 문제가 하나가 반드시 나올 텐데 그것은 어떻게 법제론의 각각의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들에서 다루고 있는, 그렇죠. 그 영역, 그 현장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법제론하고 연동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2차 현장은 뭐죠? 2차 현장은? 원래 목적 자체는
사회복지 실천하려고 만든 현장이 아닌데, 예? 어쩌다 해보니까 복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하는 거야. 자,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는 원래 공부하려고 만든 곳이잖아. 근데 여기서 자꾸 왕따가 생기고 뭐 자살하는 놈, 별 폭력하는 별놈들이 다 생겨,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하죠. 이 2차 현장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네. 또 뭐가 있어요? 교정복지사라고 해서 이 교도소를 가면 사람이 세 사람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더 이상한 사람이 돼서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예, 하나 더 배워갖고 나오죠? 그래서 학교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거기를. 뭐, 웃으세요, 여러분들도 갔다 오셔놓고. 난 다 알아. 여기 다 보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2차 현장이라고 한다. 우리 자세한 내용은 문제 풀면서 해볼 거예요. 됐죠? 자,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자, 사회복지 실천가, 즉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을 할 때 두 가지를 갖고 해요. 첫 번째는 실천가가 갖고 있는 이념을 갖고서 합니다. 뭘 갖고 한다고요? 이념 갖고 해요. 자, 실천론에서는 이념이라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좀 더 쉽게 그냥 가치로 생각하면 돼요. 뭐가 좋으냐 나쁘냐야. 이거 좋고 나쁨이지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윤리 얘기가 아니야. 가치나 이념이랑 그냥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 이해되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의 근거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해요. 어떤 것이 클라이언트한테 또는 우리 사회에 좋을까? 그 이념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이념, 인도주의, 사회, 진화론, 개인주의, 그렇죠? 그 다음에 다원주의, 이게 다 이념이에요. 그 이념을 적용해서 사회복지 실천하는 거야. 그러니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얘 100%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실천 기술. 이해되죠? 이 실천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실천 기술론에서 다루겠죠. 자,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이거예요. 지식 기술 가치를 갖고 있고 법에 근거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개인가족 집단 지역사회라고 하는 실천 대상을 향해서 뭐라는 거지? 실천 현장에서 자신의 이념과 그 다음에 어떻게 자신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야? 인간의 행복 추구를 하는 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다. 됐나요? 자, 여기서 다시 시험에 나올 거, 요거 나올 겁니다, 요거 나올 거예요. 요거 나올 거고, 두 번째가 뭐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적 배분 정의 꼭 기억을 해 주시고,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여러분 머릿속에 꼭 담아 주셔야 돼요. 우리 모든 교과, 편제고 뭐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성이. 시험도 이 구성대로 나오게 돼 있고. 됐죠? 그 다음에 현장 얘기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념 반드시 나온다. 됐죠? 예. 실천 기술에 관한 얘기는 실천 기술론에서 나올 것이다. 자, 정리됐나요? 예. 이거 지워도 돼요? 예.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예? 1, 2급이 아니 하는 일이 틀리죠. 우리가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 요원의 종류는 정신건강 간호사가 있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가 있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습니다. 근데 1급하고 2급 같은 경우에도 각자의 업무를 분장해놨어요. 시행령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얘기 우리 할 겁니다. 됐죠? 정리됐죠? 예. 자, 그럼 사회복지 실천론을 통해서 우리는 뭘 공부할 거냐? 실천론에서 다루는 게 뭔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한테 구조화를 시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막연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이런 틀이 있습니다. 이 틀대로 가는 거예요. 틀대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사회복지사가 왜 사회복지 실천을 할까? 그렇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이유. 그게 바로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그런데 이걸 시험에 나올 때는 목표라고도 나와요. 목표. 이 실천 목표에 관해서는 미국 NASW 들어보셨나요? NASW.
처음 들어봤죠? 이게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 약자입니다. 1921년에 만들어졌어요. 이 NASW에서 시카고 회의라는 걸 하게 됐는데, 시카고에서 회의를 해서 거기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규정했습니다. 그게 시험에 나와요. 그게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 또는 목표 또는 사회복지 실천의 기능,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전부 상식적인 얘기다. 인간을 존엄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인간을 막 두들겨 패야 된다, 어느 게 답이에요? 그렇죠. 그걸 갖고서 인간을 학대해야 된다, 여기다 답을 쓸 사람은 없잖아, 그죠? 아주 상식적인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외우거나 할 필요는 없다. 목적 목표에 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시험에 나올 거냐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실천의 역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역사. 뭐가 나온다고요? 역사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역사, 여러분 요걸 생각하실 때는 뭐냐면 정책론하고 구분해야 되는데, 사회복지 정책은 국가가 하는 행위야.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은 민간의 행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민간의 역사를 다룹니다. 이 민간의 역사에 가장 두드러진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COS, 자선조직협회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보관. 얘는 시험에 100% 나옵니다. COS의 역사적 배경, 인보관 운동의 역사적 배경, 설립 의의,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것이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까지 나오는데, 얘는 실천론에서도 나오지만 지역사회복지론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급 시험을 보시는데 COS 인보관에 관한 얘기는 통틀어서 두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실천론과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역사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역사 얘기에 관한 얘기 우리가 다뤄볼 거예요. 됐죠? 예. 됐나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기반. 사회복지 실천에 네가 사회복지사야? 그러면 사회복지사로서 갖춰야 될 기반적 요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술적 기반, 과학적 기반인데, 얘가 시험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13회인가 이후로부터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하나 더 약속,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예. 예, 과학적 기반. 그래서 이걸 묶어서 요 정도를 놓고서 우리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사의 가치와 윤리 얘기.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개괄적인 내용, 사회복지 실천의 개요 부분으로 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에 관한 얘기 아까 했었었죠? 복지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라는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겁니다. 이것까지, 어떤 사람이야? 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되면은 통합이론에 관한 얘기가 등장해요. 무슨 이론? 통합이론. 자, 통합이론 또는 통합 모델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현대에 있어서 바람직한 사회복지사의 상이에요, 상. 어떤 사회복지사가 바람직한 사회복지사냐. 어떤 사회복지사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사회복지사를 일반주의 사회복지사라고 해요. 뭐라고요? 전문가, 스페셜리스트가 아니고 제네럴리스트 사회복지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개별사회 사업도 하고 집단사회 사업도 하고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도 다 할 수 있는 만능의 사회복지사가 현대의 사회복지상이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해요? 통합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통합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왜 통합이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해당 분야 개별 사회사업만 전문가로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개별 사회사업 개인만 대상으로 열심히 치료하고 원조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으면 되는데, 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사 있고 지역사회 조직화시키는 사회복지사만 있으면 되는데, 왜 구태여서 이것들을 다 해야 되는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하게 됐지? 라고 하는 그 배경, 왜 그런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게 됐을까? 배경과 이 통합이론을 등장하게 시킨 이유, 원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징, 이 세 가지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통합이론에서 2개 내지 3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챕터예요, 이게.
이게 하나의 첫 번째 단원이라고 본다면 이게 두 번째 단원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 얘기가 등장하죠. 면접이 뭐예요? 예? 예, 면접이라는 건 우리말로 한다면 얼굴을 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볼을 부비는 게 아니야. 예, 얼굴을 접해. 근데 영어로 표현하면 더 좋아, 표현이. 인터뷰죠? 인터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서로, 상호란 뜻이에요. 비유는 뭐죠? 예, 보다, 훌륭해요. 예, 자, 서로 보는 거야. 사회복사도 클라이언트를 보고,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사를 보죠. 그렇죠. 그래서 둘 사이에 뭐를 만들어서 전문적 관계. 다시 뭐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 요 얘기를 이제 계속 듣게 될 텐데,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문적 관계, 그 다음에 원조 관계. 다시 뭐요?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라포 관계예요. 라포. 따르니까 라포.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똑같은 말입니다. 사회복사 클라이언트의 관계예요. 그 관계 수립과 그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치료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될 방법이 바로 면접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관한 얘기를 공부할 거고, 면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전문적 관계, 원조 관계, 라포 관계를 수립해야 돼. 그죠? 수립해야 돼.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원칙을 준수하냐면 비의 스택. 무슨 스택이요? 비프 스테이크가 아니고 비의 스택이야. 이 비의 스택의 관계 형성이 7가지 원칙이 있어요. 앞에 이니셜 따서 기억합니다. 개의, 수, 통, 비, 자, 비. 시작. 다시 한번. 개의, 수, 통, 비, 자, 비. 개별, 다시 한번. 이거 반드시 나와요. 개의, 수, 통, 비, 자, 비. 그래서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수용, 통제된 정서적 관여, 비밀 보장, 자기결정권 존중, 비심판적 태도.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전문적 관계, 원조 관계, 라포 관계 형성 방법을 공부하고, 얘에서는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 개별화, 이거 다시 공부할 겁니다. 개별화, 의도적 감정 표현, 수용, 통제된 정서적 관여, 비밀 보장, 자기결정, 비심판적 태도. 100%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면접이 끝나면, 자, 네 번째로 뭐가 등장해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논에 관한 얘기가 나요. 실천 과정. 사회복지 실천 과정.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을 수행하실 때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 즉 프로세스에 맡겨서 진행을 해야 돼요. 맨 처음에 뭐 하죠, 여러분? 접수하죠? 인테이크, 그죠? 인테이크가 뭔 뜻이요? 인테이크. 편하게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편하게. 정보 수집, 자료 수집. 예. 초기면, 자, 인테이크라는 말은 영어 사전에 뭐가 하고 숨을 들여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숨을 탁 들여 마셨었을 때 이물질이 탁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하고 뱉어야 돼.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인테이크라고 하는 거, 이 접수라고 얘기하는 접수 단계는 욕구를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에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를 원조해 줄 수 있는, 즉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여부가 우리 조직의 기관에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야. 클라이언트는 배가 고파서 우리 복지관에 왔어. 근데 우리 복지관에서는 급식 서비스 아무것도 못해.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다른 기관에 보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의뢰라고 해. 그래서 이 접수 사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뭐 하는 거야? 적격성 판단. 뭐라고요, 여러분? 적격이라는 말은 클라이언트의 자격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욕구 간에 서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단계가 바로 뭐라고? 접수야. 그 접수에서 우린 못 제공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딴 데 보내야 돼. 의뢰해야 돼.
이해되죠? 그게 끝났어. 그럼 뭐 하지? 이때부터 자료 수집하는 거야. 그렇죠? 클라이언트의 자료를 모읍니다. 너 나이가 어떻게 되니? 어디 사니? 너 소득은 어떻게 돼?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정보를 모으죠. 그 자료 수집이고. 자료 수집이 끝나면 뭐 하는 거야? 사정해요. 사정. 사정이 뭐 하는 거죠? 사정. 제발 우리 복지관에 있어줘. 이게 사정이죠? 맞아요? 예. 지금 놀라운 일은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 복지관에 있어줘 아니에요, 선생님. 예. 사정,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사정은 뭘 하는 거냐면, 사정이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 또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 그게 첫 번째야. 자, 두 번째는, 사정의 목표는 이 문제나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클라이언트 안에 내적인 자원이 있는지, 제가 굉장히 어떻게 자기 의지력도 강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기 효율성도 강한지를 보고, 또는 안 되면 클라이언트 바깥에, 뭐라고요? 클라이언트 바깥에 환경적인 요인들 가운데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지지망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야? 방해물. 이 실천 과정을 진행해 나갈 때 이 실천 과정에 가로막는 바리케이트들이 있겠죠. 예, 그것들을 찾아내. 그러니까 사정은 3개 보는 거야, 3개. 그래서 사정 도구가 개인용 사정 도구, 가족용 사정 도구, 그렇죠. 집단용 사정 도구를 공부하게 되고 시험에 나오죠. 그렇죠. 예. 가장 대표적인 가족용 사정 도구, 생태도, 가계도는 그래서 시험 문제 100% 나오는 거야, 100%. 생태도 가계도를 통해서 뭘 보는 거야? 얘네들 문제가 뭐구나를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얘네들한테 뭐가 있을까를 보고. 그렇죠. 어떤 방해물이 있을까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사정이다. 됐어요? 자, 사정 끝났어. 그 다음 뭐 하는 거지? 서비스 개입 계획을 세우죠? 뭐 한다고요, 여러분? 개입 계획을 세워요. 이 개입 계획에서 시험 문제에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뭐다? 계획 단계에서 뭘 수립합니까? 개입의 목표를 수립하죠. 뭘 수립한다고? 개입의 목표. 나는 개입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어떤 것을 달성할 거야. 그래서 이 목표에 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나온다. 목표 설정의 5가지 원칙. 애간의 스마트 원칙이라는 거 아시죠? 걔 맨날 나오죠. 애간의 스마트. 조금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는 시간? 틀 잡는 시간. 아시겠죠? 그래서 개입의 목표가를 이 계획 단계에서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지? 계약합니다. 뭐 한다고요? 계약해요. 그래서 계약의 종류에는 서면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종이에다 계약서 쓰고, 또는 뭐도 합니까? 구두의 계약도 합니다. 말로 계약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암묵적 계약이라고 해서, 암묵적 계약은 뭐예요? 종이에도 안 쓰고 말로도 안 했지만 그냥 서로 간에 우린 이렇게 약속하고서 진행하는 거야. 됐어요? 그걸 뭐 합니까? 개입해요. 이 개입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회복지 실천 기술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직면이 뭐냐, 재명령이 뭐냐, 재보증이 뭐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뭐죠? 종결 평가죠? 그렇죠?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계약에 근거해서 맞춘 것을 뭐라 그래? 종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도 이루어집니까? 평가. 이 실천 과정이 이 목표 달성에 적합했는가, 목표를 달성했는가 여부를 보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평가입니다. 종결하고 평가를 해요. 이걸로 끝인가요? 마지막에 사후관리, 팔로우업 서비스를 합니다. 너 끝났어. 이게 아니고 AS 해주는 거야. 자, 이게 실전 과정이다. 실전 과정에서는 각 단위마다 한 문제씩이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자료 수집 방법이 뭐냐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정에서는 다른 거 나오지 않습니다. 뭐만 나와요? 가계도, 생태도. 요새 기분 나쁘면 어떻게? 집단 사정도구, 소시오그램하고 소시오메트리가 나오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나와요. 네. 그 다음에 계획 단계에서는 뭐 물어? 목표밖에 낼 게 없어요, 시험 문제. 네.
그 다음에 개입 단계에서는 실천 기술에 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평가 단계에서는 평가의 종류, 과정평가, 우리 형성평가라고 하죠. 그거하고 총괄평가. 지금 잘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큰 틀 잡는 거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시험에 등장합니다. 자, 사후관리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이 프로세스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이 과정대로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바리? 네. 자, 이거 맞췄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 뭘 배우냐면 사례관리. 얘는 세 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네. 사례관리. 사례관리가 뭐죠? 사례관리가. 네. 할머니가 떡을 드시다 목에 걸렸어요. 그 사례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등을 두드려주는 그 사회복지사의 활동을 사례관리라고 합니다. 네. 놀라운 일은 이걸 필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례관리라는 게 뭐죠? 케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체계를 끌고 들어와서 이 사람의 욕구에 대응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례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 문제가 꼭 나오고, 왜 사례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다음에 사례관리의 원칙이 나와요. 원칙. 사례관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사례관리를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마지막으로 사례관리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과 별도로 사례관리 과정 안에는 반드시 점검이라고 하는, 뭐예요, 여러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제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점검은 사례관리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모니터링, 그죠? 형성평가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요. 자, 실천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데서 다 그렇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23문제를 마저 주셔야 돼요,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자, 어렵다, 안 어렵다? 자, 부탁인데, 내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잡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반드시 요번에 합격하겠다. 아이, 뭐, 20회도 있는데, 뭐, 아유, 오래 공부할수록 더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저 강아지가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이번에 합격합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만 쉴 건데, 오늘 일정 잠깐 말씀드릴게요. 5분만 쉽니다. 5분만 쉬시고, 들어오셔서 12시 10분까지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서 식사를 1시까지 하실 거예요. 1시에 다 들어오셔야 되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밥은 조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혹시 삼겹살 싸우신 분 계세요? 없죠? 예, 그러면 죄송한데 많이 드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드시고 커피 좀 많이 드신 다음에 들어오셔서 오후 강의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밴드 가입 다 하셨나요? 밴드 가입 안 하신 분. 밴드에 들어오시면 동영상 강의를 다 올려놨어요. 다른 지역에서 찍었던 강의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다 들으시면 됩니다. 정책론부터 시작, 인행사, 조사론, 정책론 다 있으니까 그 강의를 제발 부탁인데 그것만 들으시면 돼요. 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만 들으세요. 그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것만 들으시고 우리 수업 내용에만 충실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